전 세계가 단 한 번 진심으로 하나 되어 싸운 전쟁이 있습니다. 총보다 기억으로 미래를 지킨 나라.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 세계 22개국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단 하나의 기적. 에티오피아 황제의 친위대가 왜 서울 한복판에 있었을까요? 콜롬비아 어부들이 왜 낯선 극동의 나라를 위해 성금을 냈을까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그들의 후손이 매년 한국을 찾는 걸까요? 한국 전쟁은 전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국제 분쟁과 다국적 개입의 실패를 분석해온 전략가죠. 영국 옥스퍼드 국제안보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시리아 수없이 많은 사례를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개입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자 개입은 늘 혼란을 만들었고 동맹은 언제나 먼저 빠져나갔으며 개입 대상국은 결과적으로 파괴됐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는 한국의 행사가 처음엔 솔직히 너무 과장된 기념처럼 느껴졌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코웃음부터 치잖아요. 2024년 7월 27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정장을 입고 앉아있던 제가 충격을 받은 건 태극기와 함께 펼쳐진 22개국의 국기들이었어요. 그 자체로 웅장했지만 국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곁에 앉은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90세가 넘은 영국 참전용사, 콜롬비아에서 날아온 손자 부부, 네덜란드의 백발 장군, 모두가 휠체어를 타고 정복을 입고 한국인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특별한 인상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군사력은 강하다지만 지정학적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전한 거라고 생각했고 경제력은 성공적이지만 일본과 중국의 그늘 속에서 파생된 모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 난 뒤엔 제 사고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왜 7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온 타국 병사를 지금도 국가 행사로 예우하는가? 영국에선 그런 광경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참전 용사에 대한 명예는 있지만 그것이 국가 전체의 의무로 작동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행사장 내의 전광판에 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노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웠고 한국은 그 자유를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책상에 앉아 세상 전쟁을 평가하던 제가 전쟁으로 나라를 구하고 기억으로 미래를 지킨 이 나라 앞에서 너무도 작아졌죠. 행사 후 만난 참전용사 후손들은 이날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후예는 말했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한국이 잊지 않기에 우리는 왔습니다. 콜롬비아 손자는 지구 반대편 나라가 우리 가족을 기억해준다는 게 기적이다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를 움직였던 단 하나의 국제 공동 무력 개입 성공 사례의 중심국이었고 그 사실을 매년 되새기며 국제 질서의 표본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발신하고 있었어요. 행사 이후 숙소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제정치 전공자로서 단 한 국가를 위해 20개국 이상이 동시에 전쟁에 참전한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진짜 군대를 보내주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게다가 유엔이라는 다자기구가 실제 무력 결의를 통과시킨 일도 딱 한 번뿐입니다. 그 단 한 번이 바로 1950년 한국이었죠. 다음 날 곧바로 국방부 자료실과 외교부 협조하에 유엔의 결의문들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건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서울을 향해 남하한 다음 날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록이었어요. 놀라운 건 이 회의는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 중국, 이집트, 인도, 에콰도르, 노르웨이 등 총 11개 이사국이 모여 있었고 즉시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며 철군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쯤 되면 반대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죠. 당시 소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기록을 보며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가능했다고? 그렇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중화민국 타이완이 중국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안전보장이사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었고, 그 사이 유엔은 사상 최초로 다국적군 결성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엔 결의안 제83호, 84호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무력 침략을 중단시키기 위한 다국적군의 결성. 이 문장이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1950년 7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편성이 시작됐고, 홍콩에 주둔 중이던 영국 급동함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해군, 프랑스 구축함까지 합류하면서 전 세계 22개국이 한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한 건 군사 강국이 아닌 나라들 예컨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룩셈부르크, 벨기에,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무슨 정치적 실익이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극동의 나라를 위해 병사를 보냈을까요? 저는 각국 외교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외교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잊힐 것이다. 필리핀 내각 회의록엔 더 단순하게 적혀 있었죠. 자유를 지키는 싸움에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이건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선 절대 배우지 못할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서들을 보면서 무력 개입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동시에 작동했던 유일한 사례가 바로 한국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아마 그 전쟁의 결과가 휴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완전한 승리도 적의 완전한 붕괴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전 세계에 감사하며 살아남은 지금을 보면 이 전쟁은 유엔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정치 질서의 기적적 전환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 전쟁 이전까지 유엔은 회의만 반복하는 말뿐인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그 유엔은 전함을 띄우고 전투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자유의 생존권을 물리력으로 선물한 유일한 국제기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서울 광화문 기념식에서 돌아온 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리비아와 시리아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가 무력 개입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죠. 거부권, 이해관계, 지연, 파병 의지 부족. 결국 그들은 국가를 잃었고 시민은 난민이 되었고 기억은 사라졌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계는 움직였고 한국은 살아났고 그 생존의 기억을 매년 전 세계와 나눴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기적의 중심이 왜 한국이었는지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한국 외교사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가난했던 나라들까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극동의 분단 국가를 위해 자기 병사들을 한국 땅에 보냈을까? 표면적인 설명은 이미 들었습니다. 유엔 결의, 냉전, 집단안보, 국제질서 유지. 하지만 그건 문서가 말하는 이유였고 저는 그 문서 뒤에 숨은 진짜 동기를 보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접한 건 프랑스 외무부의 기밀 해제 문서였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는 한국 파병을 반대한 적이 있었더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였기에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고 인도차이나현 베트남에서 이미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프랑스는 결국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우던 나라였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 자유를 지켜야 할 때다. 심지어 파병 지휘관 몽클라르 장군은 당시 중장 계급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계급을 2단계 낮춰 중령이 되어 참전했습니다. 다음은 튀르키예입니다. 찾아보니 당시 튀르키예는 소련의 팽창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에 적극 파병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방 세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분석되었죠. 그런데요, 그렇게만 보기엔 이상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나라가 수천 명의 병사를 지구 반대편 산악지대에 투입해 영하 30도의 장진호에서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대에 정리된 튀르키예 유엔 참전군 인터뷰들을 찾아봤습니다.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지키면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지켜질 것이다. 이건 군사 전략도 국제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공감이었어요. 전쟁 직후 가난했던 나라들끼리의 서로를 향한 연대. 콜롬비아는 더 이상했죠. 그곳은 한국과 1만 5천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남미였습니다. 자원도 부족했고 국민 다수가 왜 우리 애들을 거기 보내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콜롬비아 정부는 전함을 띄웠고 병력을 보냈으며 심지어 카리브해 연안 어민들까지 성금을 모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건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왕족 친위부대를 직접 파병했죠. 그 당시 황실 내 반대가 컸고 당시 아프리카에선 식민 독립조차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도우면 우리의 후손은 자유와 존엄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에티오피아 참전군은 한국에서 단 한 명의 포로도 단 한 번의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명예를 걸고 싸웠고 한국인들은 그들을 전설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표로만 존재하던 나라들이 이제 제겐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줄을 맞춰 서 있던 22개의 국기가 이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도 딱 하나 한국이라는 이유로 함께 움직였다는 게 전 세계 정치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명료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국익이 아니라 기억과 가치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억을 지켜내면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죠. 그날 외교 사료관을 나오며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이 전쟁은 전선이 아니라 기억에서 끝났고 그 기억을 잊지 않은 나라는 단 하나였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있는 것이다. 다음 질문이 생겼습니다. 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 많은 나라들이 함께 움직인 유일한 전쟁에서 한국은 살아남았을까? 저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이라고 불리는 작전이 있었으니까요. 인천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바다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바람도 새벽에 선착장에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도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도시의 아침이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울렸어요. 여기서 벌어진 전투를 수백 번 문서로 분석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와보니 전략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950년 9월 15일 세계 전사에서 가장 극적인 군사작전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이미 함락됐고 대전까지 점령당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 하나만 남겨둔 채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미친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한다. 당시 미국 합참과 참모진 모두가 반대했어요. 조수간만 차가 최대 9m를 넘는 인천 바다는 상륙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여겨졌고 항로는 좁았고 해안은 갯벌에 덮여 있었으며 무엇보다 북한이 경계조차 하지 않던 허무한 바다였죠. 적이 가장 얕잡아 보는 곳이 가장 큰 허점이다. 맥아더는 그렇게 말했죠. 작전 개시 당일 총 261척의 함정이 동원됐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8개국 해군이 한 함대처럼 움직인 건 역사상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국방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면서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그 많은 국기가 동시에 같은 바다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나라를 위해 움직일 수 있었을까? 상륙 1시간 전 미 해군 구축함이 포문을 엽니다. 곧이어 영국 항공모함이 뜨고 프랑스 해군은 선제 포격으로 북한 해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바다에서, 하늘에서, 육지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온 병사들이 이 작은 반도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젊음을. 첫 상륙은 해병 제5연대였고 그들을 뒤따라 한국 국군과 필리핀 통신지원부대가 움직였어요. 단 3일 만에 인천항을 장악했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서울이 탈환됩니다. 그때 북한군은 뒤에서 공급선을 잘렸고 남쪽의 낙동강 전선에서도 유엔군과 국군이 일제히 반격을 개시합니다. 이른바 양동작전, 정말로 세계가 한국을 위해 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진짜 의의는 단지 군사적 반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시 미 국방성의 기록을 읽으며 똑같은 문장을 2번 읽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승리가 아니라 유엔의 존재 자체가 증명된 날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작전이 실패했더라면 유엔이라는 조직은 무력했고 다국적 개입은 실현 불가능했으며 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작전이 완벽한 승리였냐고요? 아닙니다. 작전 직후 북한은 패퇴했지만 곧 중국이 움직였고 또다시 한반도는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 인천이라는 공간만큼은 그 지옥 속에서도 인류가 함께 희망을 만든 유일한 좌표였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지구가 하나 되어 싸운 날이었다고요. 인천에서 돌아온 다음 날 곧장 강원도 횡성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고갯길을 넘자 한적한 시골 마을 입구에 작은 현판이 보였어요. 현장에선 정말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었죠. 텅 빈 산기슭과 들판, 그저 몇 그루의 소나무와 비석 하나.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보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한 골짜기에서 1951년 1월 12일 중공군과 네덜란드군 사이에 목숨을 건 혈전이 벌어졌던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복원한 전투 기록을 보면 네덜란드 한 개 중대는 횡성 일대 후방 퇴로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공군은 3배 이상의 병력으로 포위했고 포격과 보급 차단이 반복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지휘관 페트레이 소령은 무전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모든 전선이 무너집니다. 전원 마지막 탄환까지 싸우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버텼고 그 사이 국군과 미군이 퇴각에 성공했고 중공군의 남하 속도를 막아냈습니다. 전 이 일화를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국에서조차 잊힌 전투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후 지평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군이 기적을 만든 곳이죠. 1951년 2월 중공군 대규모 공세에 맞서 미 제3연대와 함께 프랑스 대대가 배치됐습니다. 당시 적군은 4개 사단, 약 2만 명 이상. 이에 맞선 연합군은 고작 5천 명 남짓이었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전선은 끊기고 탄약은 줄었고 눈보라까지 몰아쳤죠. 그런데 프랑스군은 끝까지 방어선을 사수했습니다. 일부는 돌격을 자청했고 기관총과 수류탄만 들고 참호를 나가기도 했어요. 결국 이 전투는 유엔군이 처음으로 중공군 대공세를 저지해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 승리는 한반도 전체 전선의 균형을 되찾는데 결정적이었고요. 그 다음 방문지는 장진호였습니다. 미 해병 1사단과 영국군 일부, 그리고 한국 국군의 일원이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포위망을 돌파한 전투였죠. 이 전투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 해병대 대령 스미스가 포위된 것도 괜찮습니다. 어디든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한 그 장면.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얼어붙은 산악지대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후퇴가 아니라 돌파했고 수천 명의 민간인과 병력을 함께 탈출시켰습니다. 이탈리아나 영국이라면 이 전투 하나로 수십 편의 영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나라, 튀르키예를 잊을 수 없죠. 그들은 3차 중공군 공세 당시 군우리 전투에서 최후의 보루를 맡았습니다. 다른 유엔군이 철수하는 동안 튀르키예군은 계속 싸우며 국군과 유엔군의 퇴로를 끝까지 열어놨고 결국 수천 명의 목숨이 살았습니다. 당시 한 한국 병사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 몰살당했을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그들.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들은 초기에만 싸우고 떠난 것도 아니었고 전세가 뒤집힌 순간에도 중공군이 몰려온 그 지옥에서도 그들은 함께 있었고 싸웠고 죽었어요. 서울 한복판, 고층 건물들 사이로 조용히 깃발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유엔군 사령부라는 문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 여기가 아직 존재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전협정은 1953년에 체결됐고
세계 대부분의 유엔군은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유엔군 사령부가 남아있는 걸까요? 그 답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문 제1조 제60항에서 시작됐습니다. 휴전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기구로 유엔군 사령부를 유지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 상태를 관리할 실체가 여전히 필요했던 거죠. 더 흥미로웠던 건 그 사령부는 이름만 남은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의 실제 주둔 중인 10여 개국 장교들이 파견되어 있고 전시에 다시 모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는 연합체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유엔사 근처 부대에서 만난 캐나다 출신의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 말이 어찌나 무겁게 들리던지요.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한반도.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전 세계가 함께 만들었던 공동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실체로 남아있다는 사실. 더 놀라운 건 이 기억을 한국이 먼저 잊지 않고 지켜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후 국가보훈부 자료를 뒤져봤어요. 전후 수십 년간 한국 정부는 참전국 유족을 초청해 추모 행사를 열었고 해외 참전 기념비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으며 지금도 매년 22개국에 감사의 외교 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특히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국이 영국 왕실의 군함 한 척을 무상 기증했습니다. 명목은 해군 교류 협력 강화였지만 그 배에 붙여진 이름은 뜻밖이었습니다. 대한함. 한국 정부는 영국이 참전했던 역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 함정을 상징적으로 공동기억의 상징물로 기증한 거예요. 당시 영국 의회는 만장일치로 환영 결의문을 통과시켰고 BBC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죠. 빚을 진 나라가 그 빚을 갚아오고 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에티오피아입니다. 6.25 당시 황실 근위대를 파병했던 이 나라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도 한국은 꾸준히 에티오피아의 의료, 교육, 농업 분야의 개발 협력을 제공해왔습니다. 2022년 한국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한국 에티오피아 우정병원을 건립했고 그곳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왔기에 우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나라를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강대국 흉내내며 안보만 강조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산 유엔 사령부에서 돌아온 며칠 후 저는 외교부의 참사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고마웠다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가장 실용적으로 보답하는 나라입니다. 조사를 시작했죠. 그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군사 분야입니다. 2020년 이후 한국은 참전국들에게 무기와 군함을 무상 제공하거나 대폭 할인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에는 중고 초계함을 리뉴얼해 무상 공여, 에티오피아 군에는 전술 장비 및 교관 파견, 필리핀에는 K9 자주포 수출 시 파격적인 조건 제공, 문화와 외교에서도 그 보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2010년 이후 한국은 매년 유엔 참전국 후손을 초청해 한 유엔 참전국 미래 지도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태국 등에서 2세, 3세 손주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학교 수업을 듣고 참전지 순례를 하며 현대 한국의 발전을 직접 체험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영국 런던 대학 소속의 한 청년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쟁을 한국에서 평화의 언어로 배웠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외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특히 감동했던 건 해외에 있는 유엔군 묘역을 한국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파푸아뉴기니입니다. 이 나라의 수도 포트 모르즈비 인근에는 필리핀 참전용사 유해 12기가 묻힌 작은 묘역이 있는데 이곳에 태극기와 해당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누가 했을까요? 바로 한국 보훈처와 주재 대사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외에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몇 개 더 있어요. 2023년 한국은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한국전 기념비를 리모델링했습니다. 2022년 에티오피아의 참전 기념 조형물을 한국이 전액 부담해 재건립.
2021년 미국 외교사절단에게 한국 전쟁 영웅 70인 초상화를 한국 정부가 직접 제작해 기증. 이쯤 되니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피해국이 아니라 기억의 보유국이기 때문이었어요. 전쟁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기억으로 유지된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은혜를 국가의 전략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프랑스, 필리핀, 튀르키예,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보답들. 그건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귀환이었죠. 그렇다면 참전했던 그 나라들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답은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참전국 후손들이 스스로 한국을 찾아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었어요. 2023년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참전국 22개국 중 18개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80%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으로 꼽은 비율이 프랑스, 필리핀, 튀르키예 등에서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신뢰의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감동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2년 프랑스의 한 참전 용사가 100세 생일을 맞아 유언장을 고쳐 자신의 유해 일부를 부산 유엔 묘역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자크 르노. 1951년 지평리 전투에 참가했던 그는 생전에 한 번도 한국을 잊지 않았고 죽어서까지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한국 보훈처는 이를 승인했고 그해 11월 11일 르노의 유해 일부는 실제로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할수록 군사적 동맹이나 외교적 전략 이상의 뭔가가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유엔 참전국들과 무역, 교육, 보건, 문화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고마움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법인데 이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기억한다. 이건 감정만이 아니라 체계였고 그 체계는 외교, 교육, 정책, 시민사회 전체에 녹아있는 문화였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 추모 전시를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22개국 국기가 걸린 설치 조형물 앞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혹시 관계자분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전쟁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세대에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유엔군이 떠난 뒤에도 한국이 혼자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이 오히려 모두를 남게 만든 나라라는 걸요. 한국은 세계 어디보다 빠른 속도로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AI, 원전, 방산, 온라인 행정, 군사혁신, 디지털 교육. 그런데도 저는 이 나라가 기술로 앞서는 나라가 아니라 기억으로 미래를 이끄는 나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유엔 참전국 개별 소개 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터키의 참전 기록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토론과 감상문, 인터뷰 프로젝트로 배우고 있어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곳에서 유엔 참전국 감사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손편지를 쓰고 해외 대사관을 통해 그 후손에게 전달하죠. 저는 논문을 하나 쓰기로 결심했어요. 전쟁의 끝이 아니라 문명의 시작 한국의 기억 전략에 관한 보고서. 기억은 연약하지만 한국은 그 연약함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사람을 연결시켰습니다. 그건 국가의 생존 본능이 아니라 문명으로 진화한 기억의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가 복귀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전쟁 실패 사례만 쓰는 전략가가 아닐 것입니다. 성공한 기억의 증인을 만난 사람으로, 그것을 세계에 전할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제 아들을 데리고 이 나라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 나라를 지킨 건 총이 아니라 기억이었다고.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은 훈련장에서 국가 전략 하나를 통째로 잃었습니다. 최신형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 수백조 원이 넘는 전력이 단 한 척의 낡은 디젤 잠수함에게 무너졌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고 음파에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전함 30척이 순식간에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림팩 훈련장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던 미 해군이 단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작전이 단 한 척의 한국산 잠수함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미 국방부 전략가가 백악관 회의에서 남긴 말입니다. 우린 이제 바다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한국이라는 유령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CNN, 뉴욕타임즈, BBC는 긴급 논평을 내놨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전략 붕괴. 이제 그 진실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브레넌입니다. 미국 해군 전력평가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지금은 해군전쟁대학에서 전략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동안 저의 주요 임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전쟁을 숫자로 계산하고 해군의 승률을 확률로 매기는 일. 말하자면 저는 바다 위의 전쟁을 설계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설계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국 해군을 보조 세력 정도로만 취급했어요. 지상 전투에서는 꽤 강하다지만 해상 전력은 미군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고 일본이나 호주의 해군력에 비해선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잠수함이라는 전력은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갖췄다 해도 100년 넘는 운용 경험 없이는 절대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설을 단 3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박살낸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와이의 태양이 무기처럼 내리쬐던 1998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림팩 사령부의 작전 통제실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이 총출동한 림팩 훈련은 말 그대로 바다 위의 올림픽이자 전쟁의 리허설이었죠. 참가국들의 전함, 구축함, 이지스함, 잠수함이 실전처럼 움직이며 서로의 전술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그해 림팩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해군 소속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작전 계획서에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장보고함. 배수량은 1200톤 남짓. 미국 해군 기준으로는 훈련용 수준도 안 되는 소형 잠수함이었죠. 솔직히 기대는커녕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거 너무 쉽게 들키는 거 아닌가요? 실수하면 망신 아닌가요? 작전 참모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전 9시 모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잠수함은 각자 할당된 해역으로 출발했고 적군 역할의 연합전단은 중앙 통로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죠. 미 해군의 최신형 원자력 잠수함은 이미 작전 해역에 도달해 있었고 일본과 캐나다, 호주도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보고함이 해역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뚝 끊겼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잠수함은 원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야 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배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장보고함의 위치를 추적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 밑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시간 교신도 없고 작전 보고도 없습니다. 저는 불안함에 뒷목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실종된 거 아냐? 그런데 4시간 후 모의 전투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장보고함, 적 전함 13척 격침. 모든 공격 은닉 상태에서 성공. 레이더 탐지 영해. 생존 확인. 순간 작전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우리 미 해군의 자랑,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2척이 그 작은 한국 잠수함에게 동시에 격침당했다는 건 도무지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격이 시작되기 전까지 단 한 명도 그 잠수함의 위치를 몰랐고 심지어 끝까지 몰랐습니다. 보통 이런 훈련에서 성공적인 격침 하나만 해도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13척, 그것도 잠수함에서 단독으로. 그날 이후 장보고는 림팩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 회의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례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날 이후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보조 전력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죠. 미 해군 고위 장성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넌, 저건 군함이 아니야. 유령이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림팩 훈련. 다시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직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전 시뮬레이션 책임 분석관.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당시 한국이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6년 전 장보고함이 벌인 그 학살극이 제 뇌리에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장교들은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번에도 잠수함을 출전시켰습니다. 배수량 1800톤. 장보고급 개량형. 숫자만 보면 여전히 중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겉모습만 작은 것 같았어요. 전술 장교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잠수함이 항공모함이라도 잡아먹으면 전설 인정이죠. 그때 웃었던 동료들. 몇 시간 뒤 그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또다시 장보고급은 바닷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 작전실의 모니터에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존씨. 스테니스 격침. 호위 이지스함 2척 격침. 순양함 2척 추가 격침. 탐지 기록 없음. 피격 잠수함 생존 확인. 물론 이 모든 결과는 실제 전투가 아닌 모의 시뮬레이션 기반 판정이었습니다. 실탄도 진짜 피해도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엄연했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미 해군 전단 하나가 사라졌을 것. 그게 훈련 분석팀의 결론이었습니다. 커피 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완벽한 설계였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모든 공격이 단 한 척 한국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 해군은 대잠수함 전담 사령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이 너무 강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공식 문서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전 세계 해군이 참가한 훈련에서 그날 한국이 가장 높은 격침 점수를 기록한 사례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고 바다의 전설을 만든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이 말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함대가 아니라 자만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처음으로 한국 해군의 전술 교범과 훈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이 작은 나라의 침묵은 바다를 통째로 뒤집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한국 무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한마디로 도저히 고장나질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림팩 이후 미국 해군 분석팀은 K9 자주포, K2 전차, 장보고급 잠수함의 시뮬레이션 성과 외에도 현장 내구도 보고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 제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전투용이 아니라 생존용이다. 당시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한국에 직접 와서 현장을 둘러보며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무기가 망가지면 사람이 죽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도록 만든 무기들이란 걸요. 처음 도착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육군 훈련장을 찾았는데 지도상으로는 도로가 있었지만 실제론 진흙밭, 자갈, 얼음, 급경사로 뒤엉킨 말도 안 되는 지형이었죠. 심지어 그날 날씨는 눈과 비가 동시에 내리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K2 전차가 마치 사람처럼 유연하게 경사면을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흙탕물이 튀고 차체가 흔들리는데도 엔진음은 일정했고 내부에서 포신이 정확히 목표를 따라 움직이더군요. 솔직히 이런 환경에서 훈련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남부의 사막, 북유럽의 눈밭, 동남아의 밀림 중 하나만 겪어도 벅찬데 한국은 1년에 4번을 전부 겪는 나라였거든요. 황사, 장마, 폭염, 폭설. 심지어 하루에 이 모든 게 번갈아 나타나는 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올웨더 전천후 무기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실전용이 아니라 기후 재난 속에서 고립된 군인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한 무기였어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전 투입 전 한국 국내에서 거치는 시험 주행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파괴 시험 수준이었습니다. 진흙, 눈, 45도 경사, 모래, 바위. 그리고 극한 습도와 온도 속에서 수백 시간 연속 운용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실전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의아해서 물었죠. 이렇게까지 테스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국 장교가 말했습니다. 고장이 나면 죽거든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보다 그보다 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나라. 국토 대부분이 산이고 평지가 드물며 사계절이 모두 극단적인 이곳에서 병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전제. 그게 바로 한국 무기의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 무기는 수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고장이 안 난다는 소문이 도는지. 왜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 베트남 같은 서로 다른 기후의 나라들이 K9에 열광하는지. 이 나라의 날씨가 만든 괴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자연을 가졌고 그 환경이 바이킹을 넘는 생존 전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잠수함조차 그렇게 단단하고 끈질기고 조용한지. 사실 군사 기술이란 건 시간과 전통, 그리고 전수와 훈련의 결과물이라 믿어왔어요. 핵잠수함,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같은 무기들은 몇 세대에 걸쳐 서서히 진화해오며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된 국가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공식을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의 연역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나라가 잠수함을 운용한 지 채 30년도 안 됐다는 사실이었죠. 1991년 독일에서 209급을 도입하며 첫 발을 뗐고 1998년에는 림팩의 첫 참가,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최정상급 전투력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입증해버린 겁니다. 도움 준 나라도 기술을 제대로 넘겨준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핵잠수함은 만들지 말라는 국제적 압박만 더해졌죠.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혼자 배웠습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처음 들어섰을 때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장교 숙소는 소박했으며 작전 상황실도 미국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건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반복된 훈련과 공통된 목표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니까 매일 현장에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해군은 처음부터 모든 걸 스스로 실험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그리고 그걸 스스로 다시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보고급 이후 손원 1급 디젤 잠수함은 독일 기술 도입 기반이긴 했지만 한국은 도입 직후부터 내부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냉각 시스템, 정숙성, 기동 센서, 어뢰 탑재 방식까지 모두 자체 설계로 바꿨고 결국 한국형 잠수함 체계라는 독립개발 체제를 만들어냈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진 나라는 손에 꼽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것도 핵잠수함도 없이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쏴 올렸다는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그걸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전 세계 뉴스에 대서특필하고 퍼레이드까지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없이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훈련 시뮬레이션 후 해군 장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젊은 장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그냥 계속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세계 최강의 해군도 이토록 단순하고 담백한 대답 앞에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해군 보고서를 처음 읽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기본 전제였죠. 그런데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핵을 가진 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지만 핵을 대신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탄도미사일 중 하나인 현무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길이 12m, 사거리 3,000km, 지하 100m까지 관통 가능. 파괴력만 보면 사실상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괴물 같은 무기를 해상 플랫폼에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밀하게 날아가 소리 없이 적의 심장을 찌르는 바다 위의 저격수, 즉 스나이퍼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스나이퍼가 누구냐고요? 바로 한국 해군 잠수함이었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국은 이 기술을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그런데 그걸 디젤 잠수함에서 썼다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SLBM은 원자력 잠수함에서만 운용하는 시스템인데 한국은 핵잠이 없어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라는 식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들이 갖는 철학적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미사일을 먼저 쏘는 무기가 아니라 뒤에서 복수할 수 있는 무기로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즉, 전면전이 벌어지더라도 초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반드시 적의 핵심을 반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략 체계를 갖췄다는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죽더라도 너는 반드시 따라오게 하겠다는 생존 본능의 발현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사일을 발달시키셨습니까?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린 살아야 했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시절, 자신들을 겨눴던 미사일들 사이에서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든 나라. 그게 지금의 한국이었고 그 무기의 정점이 바로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침묵 속에서 전투를 시작하고 왜 바다 위에 스나이퍼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그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집단의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전쟁은 준비된 자의 승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준비란 곧 장비와 전략, 경험이 축적된 실전 데이터의 총합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평가해왔죠. 그런데 한국 해군은 모든 전제를 또 한 번 깨버렸습니다. 2022년 림팩. 이번에도 한국은 참가했고 그 중심엔 괴물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SLBM을 운용하며 미국, 프랑스를 제외하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략 디젤 잠수함을 만든 국가. 그 자체로 하나의 움직이는 해적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첫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훈련 개시 3시간 내 적함 10척 격침. 탐지 이력 없음. 탈출 성공률 100%.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2년 림팩 후반부에 공개된 교전 시뮬레이션 결과 KSS-3가 단독 작전으로 30척을 격침한 가상 전투 보고서는 훈련장을 싸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을 리허설로 소화하는 한국 해군의 전술 시연이었죠. 한국 해군은 매년 림팩에서 실패하지 않는 움직임, 들키지 않는 침투, 확정된 피격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 한 번도 요행이나 운으로 판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훈련 철학에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림팩을 단순한 국제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전제로 한 연습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림팩이 리허설이라면 그들은 리허설에서 죽는 걸 실제 전사로 간주하고 행동했어요. 미국 해군이 50%의 실전 시뮬레이션이라면 한국 해군은 150%의 실전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브레넌, 이건 훈련이야. 한국이 잘하긴 했지만 현실은 달라. 동료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현실은 이미 한국 해군 쪽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실전과 훈련의 경계가 사라진 그 순간 한국 해군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전술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다. 이건 경고였고 선언이었다. 한국 해군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 직전의 시간까지 이미 장악하고 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을 기다리는 상대보다 실전을 이미 살아낸 듯 준비된 상대가 더 위협적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략이라는 단어보다 습관이라는 단어를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전략이 아니라 습관처럼 실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한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였고 전직 미 해군 제독, 일본 방위성 관계자, 그리고 나토 정보 분석가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데 발표자의 슬라이드에서 한국 해군이 작전 첫날 대만 해협에 진입하면 이라는 문장이 뜬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누가 가장 먼저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이 담겨 있었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180km 남짓한 해협을 건너 대만 본토의 병력을 상륙시키기까지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는 게임이죠. 그 짧은 바다, 그 얕은 수로를 장악하는 쪽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중국과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국의 디젤 잠수함들이 침투해 있다면 그 시나리오 하나만으로 중국의 속전속결 전략은 처음부터 붕괴되는 구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바다의 스나이퍼다. 그들은 발각되지 않고 먼저 쏘고 아무도 그 자리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해군이 막을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릴레이처럼 전개되는 작전들, SLBM 운용 가능성, 도산 안창호급의 침투력, 그리고 수면 아래 깔린 감시망과 전자전 기술. 그날 발표된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해군과 직접 교전하지 않더라도 한국 잠수함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전략을 지연시킬 것이다. 이는 전면전이 아닌 심리적 방어선을 의미한다. 보고서가 끝나고 제 옆에 앉아있던 일본 자위대 장교가 속삭였습니다. 우린 미사일보다 한국 잠수함을 더 경계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실전도 치르지 않고 세계 3대 군사강국이 느낄 정도의 실체 없는 공포를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그 답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약했을 때를 절대 잊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반도 바다는 제국주의 함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 기억을 가진 이 나라는 적이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바다는 지옥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군을 설계한 거죠. 잠수함 하나가 보이지 않는 바다를 통제하고 그 통제가 180km 해협을 막아세우고 그 해협의 막힘이 전쟁 전체의 판을 흔든다는 것. 그 단순한 등식 하나가 지금 중국의 전략가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 이 전쟁의 서막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한국은 적의 무기보다 적의 움직임을 먼저 계산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호텔방에서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유일의 방어적 기습 전력을 가졌다. 그들은 먼저 쏘지 않는다. 하지만 늦지도 않는다. 적이 움직이기 전부터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숫자였습니다. 위협도 변수도 아닌 하나의 참가국으로만 봤죠. 전 세계 해군 전략가들이 수치를 비교하고 항모 전단을 설계할 때 한국이라는 이름은 늘 괄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조전력, 지원국, 동맹의 보조적 존재, 그게 제가 생각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괄호 안에 있던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나라가 만든 유령을 봤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으며 심지어 정보기관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한 존재들. 그들이 조용히 물속을 가르고 기회가 오면 소리 없이 치명상을 입히고 사라지는 방식. 그것이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전략가로서의 자존심이 처음으로 부서진 건 1998년 림팩 훈련이었습니다. 모이라서 괜찮다고? 아니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격침은 숫자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를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한국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용한가? 왜 이렇게까지 정확한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는가? 그 해답은 장비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밀리고 시작된 참극이었죠. 강제병합도, 전쟁도, 외세의 침탈.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을 겁니다. 다음 전쟁이 바다에서 시작된다면 우린 바다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도산 안창호급을 처음 마주했을 때 회색 강철이 아니라 조용히 울고 있는 국가의 영혼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장의 시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걸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다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저는 바다 지도를 볼 때 자동으로 한반도 주변 수역을 따로 체크하게 됩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았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게 됐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